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용입니다.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혀서 진행하는 The Locker Room을 진행합니다. 자, 오늘 목요일 두 분의 진보 패널을 만납니다.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오늘 약간 좀 뭐랄까, 목소리 좀 편해지신 것 같아요. 잠을 좀 잤습니다. 잠을 3일 만에. 저만 그런지 몰라. 저는 사실 진짜로 한 20여일 만에 숙면을 좀 취했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하루 만에 빠지진 않지만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숙면을 좀 취했습니다. 나라 걱정하시느라. 예. 나라 걱정하시느라. 양 변호사님도? 글쎄 뭐 오죽했으면 국회에서 내란 불면증이라는 그 이미지 컷이 소개가 됐었죠. 예, 안 그러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지난해 3일, 4일에 있었던 그 후유증이 꽤 컸어요. 물론 아직도 뭐 정리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병이 확보됐다는 것만으로 많은 국민이 안심한다는 상황이 사실 아이러니한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자, 이제 이분은 지난밤 아마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제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이제 공수처에서 10시간 넘는 조사를 받은 후에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냈죠. 그런데 이제 어제에서 오늘 진행된 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충분히 말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화면을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저 장면은 지금 조사 마치고 구치소로 어제 이송하는, 그렇죠.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가는 장면, 고송차로 이동하는 모습이고요. 경호 차량입니다. 이제 경호 차량에서 이동하는데 그 아래 이제 찍혔어요, 사진이. 사진이 찍혔는데 저 사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오버랩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과 많이 비교되는. 뭐 전두환 사진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다 나오더라고요. 자, 현직 대통령이 그 헌정상 처음으로 체포됐습니다. 체포돼서 이제 구치소에 하룻밤을 보낸 상황인데, 자, 이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박 변호사님. 저는 사실은 이게 참 안 좋은 거잖아요. 헌정사적 처음이기도 하고 비극이죠, 사실은. 비극적인 일인데 사실 너무나 체포 과정이 지난했고 힘들었기 때문에 동정심 같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원래 같으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해야 되는데 체포 안 당하려고 천한리를 치다가 이제 체포가 된 거잖아요. 집행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 좀 있을 거예요. 법 집행에 대해서 불응하고, 또 본인이 검사임에도 검사 출신에 불구하고 그 부분 때문에 일말의 어떤 동정심이나 이런 것도 없고, 또 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 진술거부권 행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게 좀 약간 뭐랄까 오늘 이제 조사받으러 안 하면서 어제 충분히 말했다는데 말을 어제 충분히 말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무슨 말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자체가 심지어 이름도 말 안 했다는 납득이 안 됩니다, 사실은. 사인도 거부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인이 조사할 때 진술거부권 행사자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확신범이나 사상범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내란범이 그러지는 않거든요. 더더군다나 진술거부범은 시작 자체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인정신문, 그러니까 이름하고 그거 뺀 그 뒤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아예 입을 닫아버렸어요. 처음부터까지 변호사와 같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도가 되고 그 내용을 들었을 때는 열람 거부해가지고 도장도 안 찍었다, 사인도 안 했다, 그죠? 동정심이 사실 없습니다. 양 변호사.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체제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부정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모순된 지금 상황을 빚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체포되는 순간에서도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체포가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크나큰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의라고 해야 될까요? 체포하면서 포토라인에 서고 본인의 입장을 밝히더라도 거기서 공식적으로 떳떳하게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검찰총장을 지냈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내에서 자신의 주장을 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그 대통령이었고 공무원이었고 하더라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해야 될 최소한도의 예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모두 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바깥에 있으면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따로 메시지를 냈고요. 심지어 여당이 국회의원들을 불러서 한다는 얘기가 당부했다는 게 대한민국에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 말고 유튜브를 봐라라는 식의 당부하는, 잘 정리된 정보가 많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간 겁니다. 보세요. 잘 정리된 유튜브. 근데 나와 있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잘 정리된 한판 승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 내란의 연속인 거예요. 예. 비유하자면 예.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조차 아니다는 식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예. 너무 안타깝지만 동시에 화가 나기 때문에 박 변호사 말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비극적이고 안타깝고 동정심이 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만들고 있어요. 이야기할 건더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일단 구치소 안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네. 이분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일단 보도에 따르면 뭐 코를 좀 골았다, 막 피곤했을 거. 근데 그런 거를 그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사실은 보도니까 뭐 확인될 수는 없고 실제로 구치소에 이제 가면. 예. 며칠간은 상당히 충격받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또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에 더더욱 군다나 검사에다가 검찰총장이었다가 대통령이었다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서 하룻밤 차가운 상상도 못하는 독방에서 상황에 간 거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한 일주일 며칠 지나면 또 적응을 해요. 사람이 그래요? 받아들입니다. 그 과정이 이제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 차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구치 접견 같은 걸 가보면 그렇겠죠. 하루 이틀 3일 정도는 못 받아들입니다. 4일째 5일째 되면 어느 정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한 10일 가면 약간 편안함도 있어요. 미래도 설계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오늘 지금 출석이나 이걸 다 거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말 많이 했다. 공수처도 안 가고 체포적심도 안 체포 가고요. 적부심에도 안 나갔고. 사실 이것도 사실은 경호팀 다 마련이 돼 있을 건데 이것도 사실 맞지 않는데 뭐 그런 건 둘째 치더라도 이게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못 받아들인 겁니다. 특히 이러면 무너지거든요. 박범계 의원도 같은 분석했어요. 그래서 나가잖아요. 오히려 무너져서 엉뚱한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또 말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다변가인데 아마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사 질문에 대해서 말 정말 하고 싶은데 꾹 참았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열몇 시간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 좀 안 좋은 상황에서 가버리면 체포적부심이든 공수조사든 뭔가 무너져서 말을 할까, 이 불안감 때문에 전 나오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오히려 변호사들도 안 나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죄가 변호사라면 이렇게 말 많은 사람이라면 최소 안 가시는 게 낫겠다. 있으라고. 사실은 60분 딱 면담하면 한 57분, 58분, 56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양 변호사님도 지금 대통령의 심리 상태. 아까 이제 법 변호사가 얘기를 했는데 그 영화 쇼생크 탈출에 굉장히 명대사가 있죠. 그 담장에 지금 말하는 그런 순서를 얘기하다가 나중엔 담장 밖으로 나가기가 싫어진다. 라는 그런 대사가 기억이 나시고 너무나 편안해지기 때문에. 근데 그 어제 여당 의원들 만나서 오히려 들어가는 게 더 편할지도 모른다. 근데 이제 아직 그럴 단계는 적응 단계는 아닌데 그 들어가는 게 편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싶어요. 사실은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이 구조가 최고 권력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체제를 부정했다,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 배경부터 사실 기득권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기득권 내에서도 보수정당 내에서도 원래 정치를 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소수로서 그 어떤 정치적인 식견이라든가 사회적인 인식 같은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그쪽에 딱 가니까 자기는 소수자인 거고 자기는 포위되어 있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처럼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순교자. 그런데 거기에 누가 편을 들어줬냐면 극우 유튜버들이 편을 들어준 거죠. 근데 그 극우 유튜버라는 분들도 사실은 보면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체제 내에서 자기 자리를 못 찾은 분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맥상통해 버렸던 거고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모여서 어떤 단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현재 통용되는 일반적인 논리와는 다른 예를 들면은 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종북 세력에 의해서 점거가 돼 있고 중국도 아니고 중공에 의해서 지배를 방하고 있다라는 그 오랜만에 듣는 단어입니다. 중공. 그럼 계속 나왔잖아요. 거기에 같이 젖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세계 안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유튜브를 바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그런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깥 세상 자체가 다 적대적인 거예요. 심지어 내가 대통령이고 나는 정당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것들이 영장을 들고 나를 체포하러 온다고? 이게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취할 수 있는 건 숨어버리는 거예요. 숨어버려서 자기의 세계를 파고 들어가는 거죠. 차라리 감방이 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들어가면 유튜브 못 하시죠. 보죠. 술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음식 같은 게 나오는데 그렇죠. 뭐 지금 구치소 서울구치소 뭐 오늘 식단은 짜장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너무 메뉴가 많아가지고 저녁은 또 닭볶음탕인데 예. 이게 좀 위기가 올 수가 있을 겁니다. 뭐라고? 술 생각 같은 게 나. 위기. 제 생각에는 개인 생각이에요. 보도된 그런 거 봤을 때는 무슨 위기가 있는데 위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은 많이 회피형인 것 같긴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렇지만 회피하는 게 예컨대 안락한 상황에서 회피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쪽에 회피하는 거하고 근데 그 현실적인 부분 예컨대 음주라든지 이런 부분 전혀 못 받.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거기서는 회피가 가능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사실은. 사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피형 어떤 인물이 되면 갈 수 있는 길이 독단적인 순교의 길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 그게 극단적으로 뭐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자신들끼리 자기의 희생을 가지고 나는 이 길이 옳은 길이야라고 하면서 고통을 즐거움으로 내지는 행복으로 반감시키는 그런 심리작용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여기에 변수가 이 사람은 한 번도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자기의 정신적인 어떻게 보면은 뭐 추구라든가 정신적인 위로라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기에는 육체가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가격이 큰 거예요. 한 번도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 많죠. 위에 있었죠. 뭐 이런 뭐 술 좀 뭐 많이 먹고 이런 스타일. 그 순교를 하려면 회피형이 순교를 하려면 반대적 성향이어야 돼요. 많이 먹지도 않고 말라 있고. 견딜 수 있고 근데 정반대거든요. 말도 없어야 되는데 말도 너무 많고 뭐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길로 가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기가 참 구차합니다만 예전에 이제 옛 직장을 다니다가 시험 공부하려고 한 7년 가량 술을 굉장히 많이 먹는 직장을 다녔잖아요. 기자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제이 공부를 하려고 딱 시작을 해서 술을 끊었죠. 6개월 동안 아프더라고요. 그게 독소가 빠져나가느라고. 근데 저보다 오래 드셨잖아요. 많이 드셨고. 그렇죠. 네, 많이 힘드실 거예요. 참 현대에서 비극적인 이런 상황이긴 한데 자 이제 대통령이 어제 대답도 안 하고 이름도 대답 안 하고 조서 열람과 날인도 거부했는데 뭐랄까 이렇게 조사에 많은 태도 이제 결국 이제 48시간 안에 이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뭐 적부심까지 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간은 정지됩니다. 적부심 끝날 때까지. 그렇군요. 그러면은 내일 오전 10시 반까지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영장 신청 난다면 어떻게 보세요? 근데 만약에 영장 신청할 건데 이건 변호사들이 완전 정말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변호사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회피형 인간이고 뭐 그걸 다 떠나가지고 설득을 해야 돼요. 의뢰인을 설득을 해서 48시간이라는 시간을 정말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윤석열 변호를 맡았다고 하면 200장의 원고에 질문지가 있다면 답변할 게 되게 많고요. 다퉈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질문이 200개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용현이 진술했던 것 중에 내한테 불리하거나 아닌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는 것들 달리 이해했던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다 그걸 다퉈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뭐 쉽진 않겠지만 48시간 넘기면 되는 거거든요. 안 되겠지만 그게 기본적으로 변호 전략이 되는데 최악인 게 뭐냐면 둘 다 답변을 안 해요. 그렇죠. 변호사도 입을 쭉 닫고 있고 더 최악인 거는 체포적부심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체포적부심은 정지를 해버립니다. 48시간을.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한편으로는 윤석열이라는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인지 그냥 다른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변호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저희 이제 법률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딱 한 명만 쳐다봅니다. 의뢰인. 이 사람만 쳐다보고 해야 돼요.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뭐 구속됩니까? 이 사람이 구속되지. 근데 지금 보면 석동현, 윤곽근 뭐 등등의 변호인이라 보이는 사람들은 체포 과정부터 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많이 해요. 유튜버들하고 전화하고 뭔가 선동하고 이 모습은 윤석열한테 매우 극히 불리해 보이고 피해자 윤석열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발부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저는 해석되고 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막 집회에 안 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변호사가? 근데 막 이제 그 집회 나오신 분들이 이제 체포가 된 이후에 그 집회 나오신 분들이 석동현 변호사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을 모아봅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야 이분이 답이 없죠. 이게 변호인이 맞나?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을 모아봅시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상황의 큰 변호인들의 문제점은 변호인은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하고 인식을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박 변호사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처음부터 나서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의뢰인이 예, 그죠? 어떻게든지 변명거리를 만들어내고 어떻게든지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주장하겠죠. 그죠? 그리고 뭐 이런 식의 심리가 있어요. 아, 내가 변호사를 그럴듯하게 속여서 이 내 편을 만들면 판사 검사도 속일 수 있을 거야라는 황당한 생각들을 합니다. 궁지에 몰려 있으니까 예. 궁지에 몰려 있으면 터널비전이라고 하잖아요. 딱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깨야 되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에요.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변호사가 무조건 의뢰인 편에 서서 그 사람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닙니다. 너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정신 차려. 자백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뭐가 있으면 요거는 진짜 그럴듯해. 이걸 빨리 찾아내서 사리 분별을 하게 도와준 게 변호사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아직 현직 대통령이니까 신분상으로는 주변에 있는 변호사분들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수준인 것 같아요. 윤석열 불법이고 무효다. 예.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곽근 아까 변호사 얘기했지만 체포 과정에서 경호원들에게 경찰에 들어오면 경찰을 체포하라는 조언을 해요. 전날에 그랬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고등검찰청 검사장이었습니다. 예. 그런 분이 그런 법이 하나도 맞지 않는 조언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뭐가 유리하게 돌아가겠어요? 실제로 그거 이제 윤곽근 변호사가 한 게 사법경찰 특사경이다라고 했는데 조문이 없습니다. 임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호원이 질문을 합니다. 조문상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어이구야 제가 몰랐습니다라고 해버렸어요. 글쎄. 지금 마지막에도 지금 얘기를 했지만 우리 같이 고민해 봅시다라는 건 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윤곽근 석동현 변호사의 대표적인 두 분 변호사가 하는 행동들이 변호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정치적인 발언 같은 것들을.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피의자가 이 구속을 아니면 체포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은 한 2번 정도 소환 거부하다가 3번째 가가지고 약간 진술해주고 아주 혼란스러운 다음에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다시 또 집에 돌아와 있다가 또 한 2번 부르면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밀당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떤 시간을 끌었었으면 저는 뭐 극단적 얘기는 하지만 구속 안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범죄는 상당히 크지만 왜냐하면 다툼의 과정이고 도저히 우려가 없다면 굳이 구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체포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근데 그런 어떤 조언들을 변호사가 하지 않았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저는 인식을 같이 한다고 하죠. 한편으로는 자기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자기 아닌가. 정치. 예, 그렇게 해서 인식이 됩니다. 변호인들이 자기 정치를 하지 진정한 변호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그 극우 나 보수 세력한테 메시지를 나 이렇게 어필. 하고 있다. 그런 거는 상당히 안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다른 가능성은 그런 거예요. 이분들 입장에서 그럼 무슨 얘기를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뭔 얘기를 해요? 여기다 대놓고 법률적으로 제대로 이 하면 상황에 대해서 아니 법률적으로든 뭐 그 당시에 있었던 사실관계든지 간에 변명의 여지라는 걸 어떻게 찾아요? 사실 헌법재판소에 그리고 또 이게 곤란한 게 뭐냐면 이 재판이 아직은 수사 단계지만 형사 재판은 수사 단계지만 헌법재판은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답변과 일관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여기는 출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맞네요. 자기들이 어떤 태도인지 어떤 답변이 나오고 이제 다 나왔어요. 예. 근데 여기서 다른 얘기도 못 하잖아요. 맞네요. 예. 그러니까 딱히 한편으로는 이분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일반적인 변론을 하려야 할 수도 없는 위치예요. 지금 상황이. 사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변론 준비 기일에 이제 대통령 변호인 측에 헌법재판관이 질문을 합니다. 아직 그 계엄을 왜 선포했는지 이유를 아직 안 갖고 왔다. 하니까 워낙 위중한 거에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얘기를 안 하면 어떡하냐. 준비된 빨리 갖고 와라. 이것도 전략 미스라고 봐야 되거든요. 헌법재판도 대응해야 될 거를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의뢰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재판할 때 일반인 의뢰인보다 더 법적인 어떤 절차라든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재판관이 요구하는 걸 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거의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불출석 계속하고 있고 변론 계획 진행 중입니다. 엉뚱한 이의 신청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또 죄송한 얘기지만 변호인은 자격이 없다. 이 사람들 다.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왜 저렇게 하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이게 본인들이 확고하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들이 왜 법률도 같이 저희도 변호사 아닙니까?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요. 자꾸 이래 진행되면 정말 사형, 정말 탄핵 파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최대치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거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헌재 재판은 이제 변론은 진행이 되고 있고 헌재 시기에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체포 직전에 그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 또 직접 작성한 A4 용지 37페이지 자필 원고
여기 때 SNS로 공개가 됐고 김용인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을 잘못 뺏겼다 취지의 그 답변서, 헌재 답변서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양 변호사님부터.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어디까지 보여줘야 바닥이라는 게 보일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예. 특히 포고령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뭐 이걸 가지고 뭐 국민의힘이나 일부 이걸 문제 삼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예. 형법상 내란죄라는 거를 뺐다라는 이유로 뭐 그렇게 굉장히 문제를 삼았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예. 그 형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뿐이고 그 내용들 사실관계는 다 다투는 겁니다. 근데 주요하게 다투는 부분들이 첫 번째가 포고령이고 첫 번째가 절차가 제대로 갖춰졌냐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포고령인 거거든요. 근데 포고령의 1호가 굉장히 황당하게도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정당 정치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걸 들어서 이거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당시에 출동했던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 국회의원들 포고령 위반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랬다고 포고령 위반이니까 다 끌어내. 총이라도 쏴서 문을 부숴서라도 끌어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포고령 자체가 굉장히 유연적이고 유법적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헌법은 계엄과 관련해서 국회에 통보를 해주라고 하고 있어요. 네. 대통령의 어떤 어떤 비상 권한이긴 하지만 반드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승인을 얻으라는 취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가 들어간 것만으로도 이미 유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잘못 뺏겼다. 저기 예전에 87년 헌법 이전에 계엄했을 때 그걸 베껴서 그거를 간과했어요. 근데 그 베꼈다는 설을 이 방송에서 우리 박 변호사님이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런 얘기를 했냐면 잘못 뺏긴 것 같다. 제가 이제 군법무관을 하면서 사실은 작전법 교관을 했었습니다. 작전법 요런 교관. 관련된 작전법이 이제 계엄 관련된 일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제 교육을 해야 되니까 아마 포고령하고 제가 좀 봤던 거 그래서 얼핏 기억이 났던 그래서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고 더 슬픈 거는 그거를 그대로 뺏겼다고 저는 봤거든요. 일부 처단 뭐 이런 거 빼고 잘못 뺏겼다. 예, 그게 이것도 사실 그게 너무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거든요. 변호인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한 인정할지 말지 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이 돼야 되는데 정말 이거는 좀 형편없는 답변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변호사가 조언했다기보다는 의뢰인이 예를 들어서 막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 설득을 시켜야죠. 이거 그렇게 하시면 이거 재판부에 알려지는데 약간은 이거는 뭐 멍청이도 아니고요. 범죄를 인정하는데 멍청이 같은 답변이거든요. 판사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포고령 때문에 그 온 국민이 12월 3일에서 4일 새벽까지 밤잠을 다 설쳤어요. 많은 국민들이. 오는 빼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못 본 분도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 답변이 그 계엄 통보 안 했지만 그거 TV로 나갔으니까 다 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통보해 준 거야. 이렇게 다 그랬어요. 답변서에. 그렇게 따지면요. 앞으로 본인은요. 체포영장 받을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언론에 다 얘기했기 때문에 나왔어요. 언론에 다 선포가 됐잖아요. 앞으로 송달됐다고 타 방송에 저희가 얘기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의 주요 피의자 법원의 주요 사건 법원들 앞으로 송달 비용 하나도 안 들어도 돼요. TV에 다 틀면 공중파를 통해 박지원이 한판승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 송달 낸 거예요. 이게 무슨 해괴한 얘기예요. 이게 진짜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갖고 얘기해도 하루 종일 얘기해요. 기본이 안 돼 있고 본인도 법률가잖아요. 아마 헌법재판소 재판관분들이 굉장히 재판연구관들이 고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뭔가 논리적이고 법리가 있고 이런 걸 내밀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내밀면 그렇다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문에 헛소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뭔가 법리를 갖다가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대한민국 역사의 기록이니까 그거를 반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반박을 해야 돼 이걸? 우리는 이런 거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이상한 초식이다 이렇게 해서. 왜 여기 진짜 막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오늘 또 헌재가 오후에 얘기했던 거는 증거 채택 결정에 위법이 없었다. 또 이의 신청이 기각했다라는 또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제기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다 계속 패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 자체가 어떤 없는 거를 모든 이의 신청과 모든 이의 제기와 제도에 없는 것도 있고요. 그 이의 신청 무리한 이의 신청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내용적인 부분을 다투기에는 사실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주심 재판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지 사실이다. 우리 다 받지 않느냐. 다툴 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내용 부분은 아마
변호사들도 충분히 이건 쉽지 않다고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 변호인 측이 하는 거 보면 대부분 절차적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못하기 때문에 절차 제기 문제 불법이다. 그게 불법인데 그것도 사실 다 따져보면 불법이 전혀 없습니다. 예외적인 것들만 있었고 다 따져보면 아닌데 뭐 하나 꼬투리 들고 와서 트집을 잡는 모양새거든요. 근데 문제는 국민들 중에 지지자들은 그걸 갖고 불법 영장 무효를 들고 나오고 피켓 들고 나오지만 판사들은 다릅니다. 전혀. 재판관들은 다릅니다. 오히려 상당히 안 좋게 볼 거예요. 아하.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사실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헌법에 수호 의지가 없다 해가지고 탄핵 사유 중에 내용을 들었었어요. 예. 이 지금 이런 행동, 법률을 준수하고 싶지 않고 예. 따르지 않고 대통령 헌법을 수호해야 될 선서하는 사람입니다. 그거조차 없어 보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탄핵에 가까운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헌재에서 오늘 이제 오후에 2월 6일, 11일, 13일 하루 종일 심리하겠다. 네.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의 표현이네요. 그때 종결하겠다. 그리고 빨리. 왜냐하면 이거를 길게 시간을 줘도 지금의 태도로 봐서는 제대로 하지 나올 않잖아요. 게 없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나눈 몇 가지 말씀만 들어봐도 헌법재판관 입장에서 더 얘기를 들어야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어제 없잖아요. 그 대통령이 쓴 내용 중에 불법이고 무효다. 이 얘기를 헌법재판관이 들으면 어떤 판단할까요? 아니 이게 우리가 모든 시작 다 불법이고 무효다. 이건 헌재 결정도 그냥 듣지 않겠다고 이미 그냥 그걸 밝힌 거잖아요. 이미 밝히고 선포한 거 아니에요? 아까 사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대한민국 바깥으로 나가버렸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다 부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부추기고 했어요. 예. 체포영장에 처음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거기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 배제하는 규정을 넣었더니 왜 판사가 110조를 적용을 마음대로 배제한다고 써놓냐라고 하다가 이번에 그래서 뺐거든요. 예. 뺐더니 그 배제 규정도 없는데 왜 지금 수색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법조계 분들이 이게 뭐 꼭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보수적인 성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법이라고 하는 거의 태생상 법은 이렇게 앞서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법 자체가 사회 현상이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뒤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법이 막 앞으로 이끌 수 없어서 보수적인데 아무리 정치적인 성향이 보수적이라도 이분들이 도저히 못 견디는 게 있어요. 법 자체를 깨버리면 무시해버리면 그분들은 그 위에서 그걸 그 평생에 어떻게 보면 규율로 삼고 그 덕분에 살고 있는 분이고 그걸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게 형해화 시킨다고 보거든요. 없는 제도에 없는 체포 관련해서 권한쟁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로스쿨 교수가 그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예. 이 변호사들이 윤석열 도와주는 변호사들이 리걸 마인드 같은 건 뛰어나다. 학생으로서 창작력, 창의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칭찬해 줄 수 있지만 실제 변호사라면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비꼰 거죠. 의뢰인 이 피의자를 가장 나쁘게 지금 이끌어가는 모양새거든요. 없는 제도를 그 제도를 없는 거를 하고 있는 거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법을 무시하는 거는 이 사법 제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를 판사나 재판관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체포 적부심이고 헌법 재판이고 지금 나중에 구속영장이고 다 그냥 윤석열한테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모두 법을 지켜야 된다. 맞습니다. 예, 초유의 대통령 체포. 지금이라도 모두 법을 지키자. 저 얘기는요. 약간 저는 양비론적인 어떤 걸 담고 있어요. 모두 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는 양쪽 다 마치 체포를 진행을 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수사를 하고 있는 공수처나 이런 쪽에도 겨누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저건 아니죠. 지금 누가 법을 안 지키고 있어요? 지금 한 사람밖에 없어요. 법을 안 지키는 건. 법을 잘 지키세요. 저기 대통령 법을 잘 지키세요. 왜 모두가 들어가요? 항상 저기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하다 안 되면 스포 중계하듯이 이쪽도 잘못했다. 아마 또 저기 이 진술 거부 행사 관련해서 조국 전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도 진술 거부 행사한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거 좀 달라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진술서 써와요. 요거로 내겠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그냥 이거를 스포 중계하듯이 이제 보도하면서 네, 여기다 했으니까 여기다 하고 요렇게 보도.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언론은 사실은 이게 저는 사실 이 방송 보면서 이런 법적인 부분에 민주당 패널이 오고 국민의힘 패널이 와가지고
그럼 국민의힘 패널이 민주당 말이 맞는데 안 가잖아요. 안 가죠. 예. 그거 아닌 얘기를 갖고 정치적 어떤 이해관계를 셈법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걸 전 많이 보고 한판 승부도 한 번씩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안타깝습니다. 김한규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한규 의원은 법조인이긴 하지만 그 사람 또 정당인이기도 하고 정치인입니다. 김한규 의원이 자꾸 이게 보수한지 뭐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떤 보수의 법적 해석이 너무 과대대표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법률적인 부분들은 네. 뭐 저희 같이 정치는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법률가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어쩌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튜브 봐라 그랬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해갖고 이제 내란 특검법 관련해서 우리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 같다. 이제 내일 오전에 마련해서 여야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들 앞에서 얘기를 한 장면이 있었는데 눈물의 글썽이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검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참담합니다. 바로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오늘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윤석열은 체포된 날까지 자필 편지를 통해 계엄은 범죄가 아니라고 망상에 빠진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을 마비하고 국헌 문란 목적에 폭동을 일으킨 내란이고 윤석열은 내란 속의 피의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 자 여야 원내대표의 입장을 들으셨습니다.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이제 발언을 하면서 약간 좀 울먹이는 장면도 있긴 했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 내란 특검법 이전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민주당 야당에서 국민의힘 원하는 대로 다 해줬거든요. 그 제3자 추천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표 단속 같은 걸 해서 부결 당론을 정해서 자꾸 막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농담하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제 의원들 설득했지 않았습니까? 탈당 가라고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외환까지 또 추가를 한 상황에서 사실은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자체 특검법을 지금 발의한 것 같고 눈물의 의미 글쎄 저는 잘 모르겠고 올 상황은 아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윤석열 피의자한테 미안함 또 뭐 그런 의미인지 오랜 친구였다는 그렇죠. 발언을 또 지지자들이 보고 있는데 특검법 했는 이거도 느껴지기도 하고 또 좀 민주당한테 보여주는 걸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요. 또 정치인들 울 때는 뭔가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울 때는 되게 올 타이밍이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건 올 타이밍은 아닌 것 같은데 저만 좀 감정이 메말랐나요? 아니요. 타이밍 정도가 아니라요. 저거는 지극히 부적절한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이라고 해서도 눈물로 쳐줄 수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지난달 3일에서 4일에 다른 것보다도 많은 국민들이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던 일이 벌어진 것이 국회였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지금 집권 여당의 원내 대표예요. 국회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 총칼을 든 군인을 보낸 일을 저지른 사람에 관한 수사를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들먹이면서 절친인데 뭐 어제 체포된데 이게 지금 그 눈물은요 악어의 눈물이란 말로도 부족해요. 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 말씀 주셨죠. 오늘 얼굴이 좀 편안해 보인다고. 그 42일 가까이 많은 국민들이요. 43일. 43일 동안 어떤 날들을 보냈습니까? 그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조차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그 추위의 길바닥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은 키세스타즈라고 불려가면서 눈바람 맞아가면서 알루미늄 호일 뒤집어 쓰고 그 차가운 길바닥에서 그걸 버텨냈어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길바닥에 들어누워서 대통령 끌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고생을 시키게 초래한 자가 누굽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요? 그다음에 저 눈물에 대해서 저는 저것도 가짜처럼 보이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왜 서둘러서 자신들만의 특검법을 내겠다고 하고 있을까요? 가장 큰 부분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특검법 우리 민주당에서 내놓은 특검법 보니까 내란 선전성동도 들어있대. 그럼 우리도 다 수사받는 거야. 우리 이러다 다 죽어. 그건 좀 빼고 하자 그러자. 그 얘기 자기들끼리 하고 있잖아 이미 공공연하게.
자기들 사겠다고 좀 특검법 내놓으면서 무슨 윤석열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척해요. 저는 전혀 저 눈물은요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직 국민의힘은 노선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체포집행 과정에서도 40여 명, 또 2차 때는 한 30여 명 또 가가지고 앞에 있었던 거는 결국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지키기도 아닌 것 같고 어쩌면 지지자들을 이제 바라보고 좀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사실은 조기 대선이 되면 언젠가는 윤석열을 끊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탄핵이 된다면.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어설픈 눈물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건 저 자리는 개인적 소유의 자리가 아닙니다. 정치인이 메시지를 던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당 총회인데, 의원 그렇죠? 총회인데. 탄핵 특검법, 내란 특검 만들겠다 이거면 눈물이 나더라도 참아야 되고요. 저기 눈물은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쇼든 아니든 간에. 정치는 사실 쇼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위치에 하는 거고요. 눈물이 너무 나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죠 정치인인데 집에 가서 엉엉 울고요. 화장실 들어가서 정치인은 그건 거예요. 제가 이상합니까? 왜 울어요? 박지훈 변호사의 정치학 언론 집에 가서 울어요. 눈물 나면. 근데 어제 영장 집행할 때 대통령이 이제 관저에 찾아온 여당 의원들을 불렀어요. 불러갖고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었는데 요때 한 30여 명이 새벽부터 관저 앞에 있었고 이용전 의원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큰절을 하는 참석자 의원도 있었다. 의원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당협위원장인지 의원인지 확실하지 않고 또 이런 가운데 단연 화제가 돋보였던 분은 그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까지 따라갔던 윤상현 의원. 굉장히 그 현 상황을 또 막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 국민의힘 의원들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언제 양 변호사님? 그 윤상현 의원의 인터뷰를 기억을 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상황과 관련해서 체포되기 전에 혹시 윤상현 의원이 아니라면 다른 분인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헌법 77조 비상계엄과 관련한 부분에 뭐 전쟁 사변이나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그 헌법에 대한 판단 해석 권한은 온전히 대통령의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해하고 있다,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인 게 놀라운 얘기인 게 예전에는 이게 그래서 비상대권이라는 식으로 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왕정 시대에 일부 국민들에게 투표권도 주고 정치라는 것을 만들어놨지만 그 국회라는 걸 이 국민들한테 맡겨놓고 보니까 아우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이것들 한 것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정치가 이루어지지만 그때는 왕이 마지막으로 개입을 해서 야 니들 나가 다시 할 거야. 이게 나온 게 그래서 나온 게 비상대권이란 말인 거예요. 근데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법 위에 헌법은 법 앞에 평등의 말이 나오잖아요. 그 대통령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맡겨놓은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헌법보다도 위에는 상위의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런 인식을 그 아까 얘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에요? 큰죄라고 눈물 흘리게?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더해서 그 지금도 극렬하게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인식이 거의 그냥 근대 이전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뭐 절도 하고 뭐 하고 싶으면 다 할 수는 있고요. 하는데 이거는 보도가 된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보도가 되고 뭐 많은 이거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실은 거기 있는 사람들 이거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들으라고 주변 사람들 거기 나뭐 아스팔트 쪽에 모여 있는 사람들 나 절했어요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뭐 정말 혼자서 절하고 막 울음 삼키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건 상관없는데 샌드위치를 뭐 해줬니 뭐 이런 게 보도가 된 걸 봤을 때는 10개를 또 그 자리에 갔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이란 사람 뭐 충성심 이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들을 따지고 있는 게 아니냐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또 그 40여 명 또 30여 명 2차 때 30여 명 20여 명 의원들 중에 대다수가 영남 쪽입니다. 공천만 받으면 되는 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극렬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한테 보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한 게 또 윤상현 의원은 뭐 대권을 생각하고 있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쨌든 그런 어떤 구도에서 움직임이 지금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이런 건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 만나서 조기 대선 언급도 했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가지만 꼭 정권 재창출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나는 가지만 요거는 분명히 뭐랄까 본인의 탄핵도 네. 인용될 거를 좀 본인도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 뭐 아무리 부정해도 그러니까 지금 막 현실과 허구와 희망과 뭐 이런 절망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그러니까 고정된 상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만은 변함없는 상황이 탄핵을 당하고 상당히 중형을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정도는 부인을 못할 거예요. 도저히. 그러면 살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재창출. 정권 재창출에서 사면 받는 거. 그리고 지금 그 얘기는 국민의힘 의원도 아까 얘기했던 윤석열 의원도 초기에 탄핵 그 국회에서 소추하는 과정에서 그 혼자 그 떨면서 서 있는 김상욱 의원한테 가가지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말이 맞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넘어가면 대선에서 이길 것 같아, 질 것 같아. 이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도대체 그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정치적, 사회적, 경제는 진짜 이거 회복하려면요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경제 전문가들은 피를 토합니다 지금. 저 같은 월급쟁이들은 잘 체감을 못하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렵다고 하시고. 그 월급쟁이도 곧 옵니다. 잘못하면.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곧 올 것 같아서 좀 두려워 떨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이 윤석열의 마지막 그 정권 재창출 얘기, 사면이 바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내란죄나 이런 범죄 사면을 못하게 하는 그런 법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하.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나 이제 국민의힘이 아닌 정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된다면 뭐 그때는 뭐 거부권 행사 뭐 할 수도 없을 거니까요. 아마 그런 내란의 사면 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윤석열은 뭐 무기징역을 받는다면 영원히 거기 있어야 될 상황이 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관저에 남아 있는데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 그 내란 사태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 출국 금지해야 된다. 네. 수사기관이 본격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양 변호사님. 일단 지금 조국 혁신당의 주장 부분 중에서 상당 부분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저는 크게 걱정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많이들 뭐 언론도 나오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계속 명태균에 의한 그 대선 과정, 선거 과정에서 폭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자료들이 맞아요. 다 나오고 차원 있고요. 산단 얘기도 좀 하고 있고. 뭐 지금 사실 뭐 공천 이전부터 국가의 사소한 국가의 커다란 일이 있었을 때부터 개인적 신상에 관한 문제들, 뭐 본인의 어머니가 구속됐을 때도 그렇고 심지어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났을 때조차도. 명태균에게 다 상의라는 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지금 왜 그렇게까지 다 조사해놓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라고 검찰이 지금 비판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게 왜 지금 나올까요? 이제는 보호해줄 장치가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검찰도 돌아섰다.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까지는 좀 눈치도 좀 보고 이거 어쨌든 지금 수뇌부에서는 그대로 좀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임명한 사람들 다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찔끔찔끔 흘리다가 이제 가자. 곧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맞는 말씀인데 창원지검이나 이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막 달리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윤석열 지금 체포된 상황이고 구속도 좀 얼마 안 돼 있고 기소까지 그 시점까지 보고 뭐 이게 증거나 이 사건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 거니까 명태균 게이트 등등 김건희가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되고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서 이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뭐 구속하라는 게 아니에요. 출근만 좀 해주라. 출국 금지. 예, 그거만 해주라는 거고. 차규근 전 법무부 본인도 뭐 출근만 관계된 분이시니까 그 업무를 했던 분이에요. 그 업무하다가 이제 어떤 사법적 이슈 있었어. 이제 그 공천까지 갔던 그래서 의혹까지 됐던.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분이 봤을 때는 뭐 당장 이게 수사가 진행되기에는 이게 수사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정무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쪽이 확 되면 한쪽이 암만 해도 이게 부각을 못 받거든요. 주목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게 좀 윤석열 만약에 기소가 되고 이렇게 좀 잠잠해졌을 때 그때쯤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굳이 그때까지 도망가는 것만 막으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어떤 계산에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국에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출국을 해요? 만약에 수도 있어요? 못하죠. 만약에 못하잖아요. 출국을 하면 정말 희대의 세계적인 스캔들이 될 텐데 그렇죠. 저는 그거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박 변호사하고 저하고 한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빨리 할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이 검찰이 항상 정무적인 판단을 하죠.
파면이 된다는 건 곧 대선 전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조기 대선. 예, 조기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가서 김건희 뭐 수사하고 기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러면 검찰이 봤었을 때 조직의 조직의 운명에 있어서 민주당을 도와주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그게 검찰이 바라봤을 때 좋은 구도일까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빨리 쳐버리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히려 해요. 저는 그거는 시점 자체가 윤석열 기소 후에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주 길진 않고요. 아주 길진 않고요.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마지막에 극적으로 두 분이 공감을 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블루락 허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